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집을 사야 할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까? 대출은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지? 너무 어렵고 막막하셨을 텐데요. 저도 처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이런 고민들로 정말 답답했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같은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조건들을 처음 접했을 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때는 물어볼 것도 없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더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종류와 기본 개념,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팁들을 정말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어려운 첫걸음을 자신있고 쉽게 내디딜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진행 시점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매매 시점에 신청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뒤에 신청하면 생활안전자금 대출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매매 시점엔 시설자금 대출로, 소유권 이전 3개월 뒤에는 운전자금 대출로 신청하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정책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성 대출인데요.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더 낮습니다. 그리고 DTI만 보는 경우가 많아 소득이 적어도 많은 대출 금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자금 대출에는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보금자리론이 있는데요. 다만 이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신청 대상 조건이 까다롭고, 그리고 정책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추가 주택 매수 금지라는 약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그에 따른 페널티가 부과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중은행 대출이 있는데요. 시중은행 대출의 경우 정책 대출보다 금리가 높고 DSR을 보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적은 단점이 있습니다. 은행 대출의 경우 정책자금 대출에 비해 대출 요건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DSR을 보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좀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주택 매입 후 임대 세팅, 즉 월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하게 되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용어입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크게 세 가지 용어를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LTV, 두 번째로 DTI, 세 번째로 DSR 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개념만 알고 가셔도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LTV는 담보가치입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아닌 그 대상,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LTV가 70%라고 한다면 10억이 시세인 아파트의 담보대출 가능 금액은 바로 7억 원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LTV가 50%라고 하면 금액은 5억까지가 되겠죠. 두 번째로 DSR은 부동산, 담보 물건이 아닌 바로 돈을 빌리는 사람의 대출 상환 능력을 뜻하는데요.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 능력을 뜻합니다. 즉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상환 비율을 뜻하는데요. 만약에 DTI가 60%일 경우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의 연봉의 60%인 연간 3천만 원까지 주택담보대출과 타 대출 이자 상환 금액까지 대출 금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연봉 5천만 원의 경우 월 실수령 금액은 358만 원인데 이때 월 250만 원까지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대출의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설정되게 됩니다. DSR은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능력을 뜻합니다. DSR이 40%일 경우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은 5천만 원의 40%인 연간 2천만 원까지만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대출 한도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연봉 5천만 원의 경우 358만 원을 월 수령하는데 이때 166만 원까지가 모든 대출금의 원리금이 상환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책정되게 됩니다. 정책 대출 상품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6억 이하의 주택, 그리고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까지는 처분 요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이고 LTV는 최대 70%, 생애 최초의 경우 80%까지 가능합니다. DTI는 최대 60%입니다. 대출 한도 금액은
3억 6천만 원이고 생애 최초자의 경우 4억 2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치 기간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금리가 2.6%대에서 3.9%대까지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청 요건이 까다로운데요. 먼저 본인과 배우자의 순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세대주 만 30세 이상 세대원 전부 무주택일 경우 대상 주택은 5억 원 이하의 주택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는 흔히 아파트 34평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이거나 두 자녀 가구의 경우 6억 이하의 주택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생애 최초이거나 두 자녀의 경우 7천만 원, 신혼부부의 경우 8,500만 원 이하의 연소득자 신청 가능합니다. LTV는 최대 70%, DTI는 최대 60%, 디딤돌 대출 최대 신청 한도 금액은 2억 5천까지입니다. 이때도 생애 최초자에게는 3억 원까지, 신혼부부이거나 두 자녀 가구의 경우는 최대 4억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있고 대출 기간 동안 1주택을 유지해야 하는 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에서 반공제를 하게 됩니다. 반공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대출의 경우 금리가 가장 저렴한 1.6%에서 3.3% 사이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자격 요건은 대출 접수일 2년 내 출산을 해야 되고 23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대상입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신청이 가능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부부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연소득 1억 3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2억 원까지로 늘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LTV는 최대 70%, 생애 최초의 경우는 80%까지, DTI는 60%입니다. 신생아 대출도 최대 한도 금액은 5억 원까지이고 거치 기간은 최장 3년 가능합니다. 디딤돌과 똑같이 실거주 1년 의무가 있고요. 1주택을 유지해야 되는 약정서를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출 금액에서 반공제 금액을 빼게 됩니다. 은행 상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행 상품의 경우 서민 실수요자 대출과 생애 최초 대출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서민 실수요자 대출의 경우 9억 원 이하의 주택이 가능하고 무주택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9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대상자가 되고 LTV는 최대 70%, DSR을 적용받게 됩니다. 금리는 4%대 중후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애 최초 대출의 경우 먼저 신청 주택에 대한 가격 제한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무주택자이면서 평생 동안 한 번도 주택을 산 적이 없는 주택 구매 이력이 없는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대출의 경우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이때 LTV는 80%, 신청 최대 한도 금액은 6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DSLR을 보기 때문에 신청자의 소득 금액에 따라 대출 한도 금액은 차감되게 됩니다. 금리는 4%대 중후반부터 시작하게 되고 생애 최초 대출의 경우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자,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LTV와 DTI 적용이 다르게 되는데요. 현재 규제 지역이 서울에서는 강남 상구와 용산구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지역은 비규제 지역으로 보면 됩니다. 무주택의 경우 규제 지역에서는 LTV 50%, 비규제 지역에서는 70%, DTI의 경우는 40%, 비규제 지역에서는 60%의 적용을 받습니다. 서민 실수요자가 중요한데요. 서민 실수요자는 부부 연간 합산 소득이 9천만 원 이하이면서 이때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서민 실수요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무주택 세대보다 조금 더 요건이 까다롭게 보는 거죠. 그렇기에 그만큼 혜택을 더 주게 됩니다. 서민 실수요자에 해당될 경우 규제 지역에서 LTV는 70%, 비규제 지역도 마찬가지로 70%의 적용을 받게 되고 DTI 또한 규제 지역에서도 60%, 비규제 지역도 동일하게 60% 적용을 받게 됩니다. 서민 실수요자보다도 조금 더 혜택을 보는 대상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생애 최초자입니다. 생애 최초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제 지역에서도 LTV 80%, DTI 60%, 비규제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생애 최초자의 혜택은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LTV와 DTI에 대해서 혜택이 높다라고 해서 마냥 좋을 수만은 없는데요. 그건 바로 DSR 때문인데요. 현재 모든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DSR 적용을 받습니다. 이 DSR의 경우
1금융권, 은행권에서는 DSR을 40% 적용을 받고 2금융권, 카드회사나 보험회사,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DSR 50%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의 LTV와 DTI 비율이 다르게 되는데요. 한 번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사업자의 경우 LTV는 30%, 비규제지역에선 60%의 적용을 받고 매매 사업자의 경우 DSR을 보지 않기 때문에 LTV 한도만큼 대출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 반공제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반공제에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반공제라는 것은 주택대출금에서 최우선 변제 금액, 즉 소액 임차인의 금액을 차감하고 대출을 나가는 것 뜻합니다. 이유는 대출 신청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주택대출금보다 최우선 변제 금액이 먼저 배당받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담보대출이 나갈 때 이 금액을 빼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지역에 따라 이 반공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최우선 변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서울의 경우는 5,500만원, 과밀 억제권과 용인, 화성, 세종, 김포에서는 4,800만원,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에서는 2,800만원이, 그 밖의 지역은 2,500만원이 반공제 되게 됩니다. 대출한도 올리기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반공제 금액이 서울의 경우 5,500만원이나 되고 웬만한 수도권의 경우 4,800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반공제를 적용받게 되면 대출 한도 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반공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MCI나 MCG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MCI와 MCG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보험을 가입해서 반공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MCI는 서울보증보험, MCG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을 합니다. MCI의 경우 거의 모든 금융사에서 진행을 하지만 MCG의 경우 우리나 국민, 수협, 기업은행 등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MCI나 MCG는 모든 사람에게 신청이 가능하지는 않고 신용 등급이 좋은 사람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는 현재 시점에서는 MCI나 MCG도 규제 중이어서 현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봉별 대출 가능액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조사했습니다. 기준은 40년 원리금 상환이고 금리는 4%, 그리고 다른 대출은 없다라는 가정으로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신청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이 3천만 원의 경우 DSR 40% 적용받을 땐 2억 3,500만 원이, DTI 60% 적용을 받을 땐 3억 5천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반공제까지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 5,500만 원을 차감해야 되고 과밀 억제권의 경우 4,800만 원을 차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 3천만 원의 경우 DSR 40%의 경우에는 1억 8천만 원이, DTI만 볼 경우 2억 9,500만 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의 경우 DSR 40%의 경우 3억 9,500만 원까지, DTI 60% 적용을 받을 경우 5억 9천만 원까지 대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봉 1억의 경우에는 DSR 40% 적용을 받을 때 7억 9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DTI 60% 적용을 받았을 땐 11억 9천만 원까지 대출 한도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대출 한도 금액은 LTV, DTI, DSR 순서로 점점 한도가 줄어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대출을 체크하고 상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소액 신용대출이나 마통을 정리하는 거죠. 두 번째로 신용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대출을 신청할 때 신용관리가 돼 있지 않으면 대출 신청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시점 1년 전부터 신용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용관리를 할 때는 월 1회씩 내 신용점수를 체크해야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토스 어플에서도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 신청하는 시점에는 신용점수가 900점 이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신용관리를 잘 하려면 고정비를 카드 결제로 해주면 좋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꼭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있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가는 돈, 예를 들면 핸드폰 요금, 공과금, 관리비, 이런 내용들은 자동이체가 아닌 카드로 다달이 결제를 걸어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점수 같은 경우에는 금융거래 내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정적으로 카드 꾸준히 잘 사용하면서 관리를 해주면 신용점수를 올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로 활성화를 추천드립니다. 체크카드 활성화를 말씀을 드리는 건 지출 관리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득 증빙이 잘 되지 않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체크카드를 최대한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뒤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할부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할부도 채무에 잡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이면 신용카드 할부는 긁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현금 서비스는 받으면 안 됩니다. 카드 리볼빙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핸드폰 요금 같은 거 절대 밀리면 안 되십니다. 세 번째로는 소득 관리도 해줘야 되는데요. 이 DSLR을 보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2025년도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다면 내 소득은 2024년도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월급을 받는 직장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소득 증빙을 하고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에 찍혀있는 금액으로 증빙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미리 챙겨둬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소득 증빙이 잘 되지 않거나 낮은 경우, 예를 들면 프리랜서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도 없고 소득금액 증명원에 찍히는 금액도 굉장히 낮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DSLR 적용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카드 사용 금액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은행에서 이 카드 사용 금액을 대체 소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카드 사용 금액을 최대 연봉 5천만 원까지 소득으로 인정을 해주는데요. 연간 카드 사용 금액이 약 2,700만 원 정도 됐을 때 연봉 5천만 원까지의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3천만 원을 인정받으려면 연간 카드 사용 금액이 1,600만 원 정도가 되면 3천만 원 정도 소득 증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스트레스 DSLR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금 3전 시에 가상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을 뜻합니다. 수도권에서는 1.2%의 가상금리, 비수도권에서는 0.75%의 가상금리를 더 적용받게 되는데요. 이 스트레스 DSLR 기준은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청약 당첨이 24년 2월 25일 전에 됐다라고 하면 스트레스 DSLR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4년 2월 25일부터 8월 30일에 내가 청약이 당첨됐다라면 스트레스 DSLR 1단계를 적용받습니다. 이때 이 금융권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4년 9월 1일부터는 스트레스 DSLR 2단계를 적용받는데 이때는 제2금융권도 다 포함됩니다. 현재는 스트레스 DSLR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 한도액이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금 계획을 미리미리 잘 세우고 준비한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초보자분과 사회초년생분들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대출 기대는 항상 변동되기 때문에 내가 주택을 구매하기 전 항상 은행에 한번 방문해서 직접 확인을 한 번 더 해보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한번 쭉 보신다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은행에서 상담을 받을 때도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무리한 대출은 지옥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내 상황에 맞는 대출 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점 언제나 잊지 마시고 내 집 마련 꼭 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 꿀삼촌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